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취준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DIY 자기소개서가 신년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신년 특집이에요, 오늘? 네. 이 평소 자소서 항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항목들을 골라서 낱낱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오늘 특집을 맞아서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강민혁 취업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아니 오늘 특집이라더니 진짜 특집 맞네요. 네. 제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인사를 드리면서 권 평론가님도 계신데 강 멘토님도 계셔가지고 뭔가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지? 약간 이랬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또 권 평론가님과 강 멘토님의 조합. 네, 오늘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 TMI 이슈 가이드와 DIY 자기소개서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권 평론가님 그리고 강 멘토님 오늘 새해 선물로 취준생분들에게 특급 정보 좀 털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오. 예, 저 역시도 오늘 새해 특집인 만큼 날카롭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든든한 지원군도 모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너를 보여줘. 어휴,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이 자소서 항목 중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또 그렇죠. 질문이잖아요. 네. 이게 취준생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블라인드 전형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소서의 어떤 비중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업별로 보면은요, 이제 차별화된 항목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소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구인구직 그 서비스, 웹 서비스에서 서베이를 조사를 했는데 이런 그 어려운 점이 뭐냐, 취준생분 400명에게 물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했을 때 1위가 바로 75.5%가 자소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취준생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이런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75.5%면 진짜 거의 과반수 느낌인데요. 그래서 취준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신조어도 생겼다고 해요. 자소서 포비아라고. 자소서 포비아. 네, 뭐 한마디로 자소서 공포증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항목을 물어봤더니 바로 1위가 뭐냐면요. 그 지원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25.8%였는데 네. 지원 동기가 가장 자소서 중에서는 좀 까다롭다. 실제 학생들을 만나봐도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2위는 뭐냐면 바로 그 입사 후 포부가 이제 14.9% 2위였고요. 바로 얘는 13.6%의 3위 성장 과정 순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서베이에 밝혀졌습니다. 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본 그런 글 하나가 또 떠오르는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소설은 지원 동기이다. 돈 벌려고 지원했지를 400자로 늘려야 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진짜로. 전공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뭐 기업 브랜드 보고 가거나 너무 뻔한 건데 또 연봉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좀 어떻게 더 늘려야 할지 그렇죠. 좀 막막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원 동기가 왜 자소서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원 동기는 타 항목과 다르게 이 컨트롤 CV 신공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로열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조기에 퇴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우리 회사와 이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원 동기를 쓸 때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부분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타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 평가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이 로열티와 역량을 좀 강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 로열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왜 이 회사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왜 나를 좋아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원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명확한 자기의 목표로서 이 비전으로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로열티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 회사가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걸 로열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열티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업 분석과 자신에 대한 분석, 그다음 직무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역량적 관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 회사에서 왜 선택했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역량적 관점을 또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보통 항목이라고 한다면 로열티 40%, 이 역량 부분은 한 60% 정도 강조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이 자신만의 이야기로 공감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직무 관심 계기라든지 직무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스토리텔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 직무 역량을 60% 이상 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타 항목에 이 직무 노력에 대한 질문을 묻는 질문이 또 있으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회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번 질문이 뭐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왜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하냐 했는데 3번 정도 항목에 또 직무 관련된 강점이나 준비한 네. 부분을 강조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 지원자가 한 항목에 쓰기도 좀 버거운 상태인데 좀 두 가지 항목이 나눠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항목, 그 지원 동기 항목에 아까 이야기했던 60%보다는 좀 비율을 낮춰서 한 40%까지 쓰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이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시고 이 지원 동기 항목에서는 본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뭐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뭐 리더십, 고객 지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지원자께서 강조를 하시되 어쨌든 별도로 직무 관련된 강점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렵지 않게 항목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차별화된 이야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니까요. 다들 똑같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약간 대부분 이런 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소재를 선택할 때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역량을 강조하라고 했었는데 역량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직무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뭐 직업 기초 능력으로 나뉩니다.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필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부분을 자신 없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늦게 직무를 선택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이 직무와 관련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공을 했고 관련된 기술이 있고 관련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지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경험도 해보고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지식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자기 개발 능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좀 소소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일관되게 이 직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지원 동기 문항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자소서 2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기업은 코스맥스고요. 또 질문은 회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입니다. 네, 코스맥스 역시 요즘 트렌드에 따라 지원 동기와 함께 입사 후 포부를 같이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소서를 읽어보기 전에 코스맥스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권평론가님께서 간략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014년 3월 1일에 설립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진짜 코스맥스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199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코스맥스 BTI랑 그때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게 새롭게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기록들을 봤을 때 14년으로 이게 표시가 된 거지. 사실 코스맥스는 ODM 화장품 기업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1992년이 그때
그때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매출액은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800억 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좀 오래된 자료잖아요. 그래서 18년도 우리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게 한 9,3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17년도에 1년 한 해 매출보다 2018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 그 매출액이 더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더 상승하고 있다라는 회사,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경수 회장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사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그 코스맥스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화장품 업계에서 신화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뭐 사계절 이론도 이제 탄생하신 그 말하신 그런 회장님이기도 한데 46세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에서 이제 상무로 근무하시다가 뭔가 내가 이제 창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선진국을 이제 좀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을 가셨는데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화장품을 봤더니 생산하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이원화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이 된다면은 이러한 산업 구조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만드신 게 바로 우리 코스맥스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들 때가 92년도에 일본 2위 업계인 미로토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2년 만에 결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코스맥스의 강점인 원천 기술 확보 아니든지 기술 개발이거든요. 미로토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왜 너희들은 우리 것만 하지? 왜 이렇게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연구를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경수 회장님이 싫다. 이제 결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각오를 하시고 결별을 했고요. 그때 이후부터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코스맥스의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94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한테 그때는 이제 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을요 1,000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1,000통을 막 회사들한테 고객사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거 써달라 했는데 첫 회사가 바로 나들이 화장품에 나왔던 바로 이노센트 트윈 케이크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이제 첫 어떤 화장품이고 첫 개발된 화장품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발전한 것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인구 11명 중에 1명이 코스맥스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2018년도 우리가 잠정치를 봤을 때 해외 매출이 드디어 국내 매출보다 더 넘어섰다. 그러니까 과반이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 40%, 그다음 미국이 한 15% 하면은 이제 과반수가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간접적인 매출까지 다 해본다면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한 70%는 육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해외에서 대박을 또 터뜨리고 있다. 이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국내 임직원들이 한 900명이에요. 근데 300여 명이 바로 R&D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에 포진돼 있거든요. 그만큼 연구개발에 힘쓰는 회사가 바로 코스맥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권평론가님의 기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소서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인 세계 넘버원 헬스 앤 뷰티. 세계 넘버원 헬스 앤 뷰티 ODM 회사인 코스맥스에서 품질 분야 넘버원이 되고 싶습니다. 코스맥스는 기업 이념 중 하나가 아름입니다. 아름이란 아름답다, 아름다움 할 때의 아름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제품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통해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즉 건강까지 생각하는 코스맥스에서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 최종 목표는 나의 손이 닿은 화장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함께하는 화장품이 내가 만든 화장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미래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코스맥스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품질 관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화학공학 심화 과정인 공학 인증을 획득하였고 유기화학, 고분자공학, 기기분석 등의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기기분석 과목을 수강하며 UV, BIS, FTIR 등 분석기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이용하여 제품의 기초인 원료 단계에서부터 분석을 철저히 행하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지원가는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간단한 기업 분석으로 먼저 좀 시작한 것 같은데요.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간식 계기와 이제 비전을 연결한 그런 케이스예요. 네.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지원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풀어내려고 한 시도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나치게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손이 닿은 화장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결국 이제 코스맥스의 가치와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품질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은 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가 이제 포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비전을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품질 관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공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이제 분석 기기를 다뤄봤던 경험으로 강조를 한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정도다. 혹은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성과가 있다는데 지금 이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봤을 때 글자 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본인이 이 과목에 대해서 수강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 분석 기기를 어느 정도로 다뤄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든지 그런 증명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객관성을 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 비전 공감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한 구체성을 담되 이 뒷부분에서 확보된 글자 수를 바탕으로 본인이 강조했던 이런 역량적 측면의 어떠한 좀 증명 단계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지원자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화장품 ODM 시장에서 세계 1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쓴 것 같거든요. 좀 더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코스맥스 채용 담당자가 실제 그 채용 박람회나 이런 시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ODM과 OEM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취업 준비생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차이가 뭔가요? 일단은 뭐 보면 글자가 일단 다르죠. D와 E인데 보면 보통 ODM 이러면요 이제 디벨롭먼트 아니면은 뭐 디자인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요즘에는 N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앤 디자인. 그래서 D가 이렇게 형상화 돼 있고 그러니까 E는 뭐 이퀄먼트죠, 그냥. 그래서 단순 주문자 생산 방식이냐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ODM이 뭐냐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 가 이제 ODM이다. 아니면은 OEM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주문자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ODM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시장 지배력이 OEM 기업보다 더 있고요. 왜냐하면 끌려다니지가 않죠. 기술 개발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 장악력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사업의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끌려가지가 않으니까 원청에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는 ODM 기업이다. 이 타이틀 안에 숫자로서 좀 코스맥스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번 숫자를 강조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전체 매출의 98% 이상이 ODM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코스맥스다. 두 번째, 92년 설립된 이후에 ODM 분야 한 분야만 팠다. 세 번째, 한국을 대표하는 ODM 회사이자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기업이다. 네 번째로는요, 600여 개의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다. 한마디로 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화장품 넘버원인 로레알 그룹이 바로 회사의 고객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본 정보만 알고 있어도 사실 자소서 쓰는데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평론가님께 많은 취준생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니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 많은 기업 정보를 다 얻으신 맞아요. 건지 어디서 맞아요. 대체 이걸 다 찾으신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정말 학생들도 그 강의를 나가보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금융감독원에 있는 다트,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사업보고서 보실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그 사업의 내용이라는 대분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와 플러스 시장, 전체 시장의 내용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는 기사를 많이 읽으실 텐데 그냥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일단적으로 주요한 메이저 신문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연합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을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기업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중심으로 쓰게 돼요. 물론 그런 기사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적으로 메이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뉴스를 비롯한 그 메이저 신문을 읽은다면은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 이하의 신문들을 읽으시는 게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영업 비밀과도 같은 평론가님의 이런 꿀팁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자소서도 확인해 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화장품 시대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 현재 화장품 시장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개인 미용에 관심 증가로 40, 50대와 남성들 또한 화장품에 많은 관심이 있어 화장품 산업은 예전보다 더욱더 호황을 이룰 것입니다. 현재 200여 개의 많은 화장품 기업 중 코스맥스는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ODM 토털 컨설팅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동향과 트렌드 파악으로 누구보다 고객의 니즈를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 또한 코스맥스의 남성 화장품 아쿠아 업무 시리즈의 애용자로서 원활한 생산 관리를 통해 새로 개발될 코스맥스의 화장품 품질 향상을 끌어내고 싶다 생각하였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조력자료 활동에 코스맥스가 새로운 화장품 시대에서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나 자신을 생각하다. 저는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10년에 맞춰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입사 후 5년까지는 평사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음의 원칙을 실천해 생산 현장 개선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첫째, 꼼꼼함과 관찰력을 갖춰 생산 라인을 바라보겠습니다. 생산 라인에서의 문제는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면 생산의 효율성은 증가할 것이며 제품의 품질까지 높일 것입니다. 둘째, 3현주의를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탁상 공론하기보다 현장에서 사실을 보고 현실을 인식하는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10년까지 저는 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아닌 능숙한 직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는 생산 라인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활발한 R&D로 인해 개발될 새로운 공법과 제품의 트렌드에 발맞춰 끊임없이 공부해 그와 알맞은 생산 관리 툴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혹은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생산 프로세서의 효율성 증대를 이뤄 최종적으로 매년 10%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생산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네. 두 번째 지원자는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 뒤에 입사 후 포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자소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강 멘토님? 네, 일단은 역량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진 않았는데 뭐 이 부분은 타 항목에서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논외로 두고 순수하게 이 지원 동기와 포부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도 이제 아쿠아 업무 시리즈 애용자로서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애교로 이제 봐줄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단에 있는 한 달락은 사실은 이거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서 너무 많은 글자 수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좀 낭비를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가 새로운 화장품 시대에도 1위를 달 수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 그냥 갖고 온 걸 여기다 써버렸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어떠한 그런 기준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회사의 정보를 그냥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입사 포부는 나름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사 포부를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몇 군데의 경쟁사의 입사 포부로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기업 정보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로레알의 그러한 품질의 기준이 국내 A사의 고객 기준과 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라인별로 제품별로 이 품질에서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난 그런 것들 좀 맞춰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썼으면 차라리 이 회사의 어떠한 사업을 좀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품질 업무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로열티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매년 10%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생산관리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10%가 이 회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나마 넘어가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 우리 지원자가 정성적으로 한 매년 10%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면접에서 정말 엄청난 챌린지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10%가 매출의 10%인지 생산의 10%인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어떤 수율의 10%인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권 평론가님께서 국내 화장품 업계 이슈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 그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뭐 코스맥스에 대한 이슈를 좀 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화장품에 대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이슈를 좀 토대로 해서 최근 이슈와 조금 이렇게 믹스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그 사드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중국의 단체 여행과 감소 등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화장품 업계로 보면 이제 지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을 찾았고요. 한풀 꺾였죠. 사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의 기대감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중국이 그런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이제는 2019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이제는 이걸 시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웨이상들이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제는 철저히 하겠다라는 주요 항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면세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수출이 됐을 때 이런 어떤 따이공들이라든지 웨이상들이 많이 사갔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게 되면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리스크를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유럽, 동남아, 한국 사장품의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코스맥스와 어떻게 매칭할 거냐? 코스맥스는요,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 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인도네시아 시장이 중요하느냐? 할랄 식품, 그다음에 할랄 화장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 쪽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코스맥스 봤더니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흑자 전환을 이번에 했습니다. 18년도.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코스맥스에서도 굉장히 그 중동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사실 자회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랄 화장품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어떤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나고야 의정서가 뭐냐면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를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를 하고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게 나고야 의정서인데 이게 2010년도에 바로 그 일본에서 채택이 됐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17년도 4월에 비준 동의안하고 18년도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계라든지 의약 업계에서는요, 원천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생물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코스맥스에서는 어떻게 리스크를 또 해지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서울대랑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물종 증식 및 식물자원 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식물들을 이용해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경수 회장도요. 그 당시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서울대 약초원과 협업을 통해서요. 향후 화장품, 제약, 식품 등의 경제적 가치 창조를 이룩하겠다. 여기에 보면 딱 나오는 게 바로 밸류체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밸류체인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어떤 질문을 지원자, 그러니까 치윤준 선생에게 많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밸류체인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스메틱의 밸류체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어떤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기업 분석이 깊게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런 어떤 이슈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두 개의 자소서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인데요. 권 평론가님 그리고 강 멘토님께서 각각 자소서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먼저 네네 멘토님 앞에서 먼저 점수 매기자니까 최당 혹시 매겨주시면 됩니다. 1번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전 75점 정도 했고요. 네. 2번 자소서 같은 70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랑 정확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예, 5점 차이가 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아까 이제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저도 1번 지원자가 그래도 5점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엄격하게, 예, 저는 1번 지원자는 55점이고요. 55점과 50점이 예, 2번 지원자는 5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두 분 그렇게 점수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긴 할 것 네. 같아요. 음. 네.
어떻게? 제가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네네. 드리면 네. 1번 지원자는 그래도 본인의 강점을 좀 어필하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측면에서 아하. 제가 점수를 좀 더 드린 네.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합격 점수를 뭐 한 60점 이상 정도로 봤을 때 자소서만 봤을 때 합격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비전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본인의 강점을 연결했던 측면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여가지고 네. 더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예, 이렇게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항목 가운데 지원 동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2부에서는 나의 장단점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